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 시대 정보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문명재 교수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정책 난제, 디지털 전환 시대와 자동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예견적 정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와 미래 정보 그리고 정책적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와해 기술, 소위 말해서 전체 판을 흔드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자율자동차죠. 그리고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등에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전체 사회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라 하면 경제, 교육, 예술, 문화, 행정,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일하는 방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과 관련된 예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위험도 예측을 하게 됐는데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혜택도 가장 큰 반면에 위험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혜택이 위험에 변해서 훨씬 더 큰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내용에 따라서 위험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와해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텐데요. 이 변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타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타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컴퓨터 도입과 함께 주목받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은요.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타이제이션 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하는 절차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도 완전히 바꾸고요. 실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성숙한 모습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혼용돼서 쓰이긴 하나 사실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초기 단계 디지타이제이션은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보를 조직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소위 말하는 자동화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조직이 그리고 일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디지털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디지털 하는 것들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디지털화되는 비카밍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리고 최종 단계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는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의 지향점은 결국은 being 디지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사실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정부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정부의 역할도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치는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는 디지털 대전환과 맞먹는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가 파도를 누워서 기다리면서 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파도를 맞서 나갈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런 파도를 활용을 해서 여기 서핑하는 사람처럼 실질적으로 그 속도와 그리고 그 움직임을 타고 우리 정부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변화도 그와 함께 작동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딜로이트라는 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얼마 전에 왜 정부나 기업은 디지털 대전환에 주목을 할까 서베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왜 디지털 대전환에 주목할까에 대한 설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경우는 현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 탄력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순으로 응답을 한 반면에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혁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딜로이트 회사에서 제시한 7가지의 주요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이 데이터 역량은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피드백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형으로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데이터 역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하고 안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충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이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과 함께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능형 일하는 방식, 보다 지능적으로 초지능형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민의 피드백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더욱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나 그런 사업 구조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 공이 다 필요한 그리고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실까요? 디지털 기술이 정부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기존의 계급 조직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직업 공무원제는 생존할 수 있을까? 자동화가 계속될 경우에
정부 인력, 공무원의 인력 감축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해서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제고해 나갈까? 공공 서비스 방식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결정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속도가 괜찮은가? 너무 늦지는 않은가? 관료제와 정부 시스템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식은 어떤가? 시장, 사회,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는 어떤가? 정책 수단은 충분한가? 그리고 시민 참여와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문제들은 굉장히 난제적인 성격입니다. 단순한 해법이 불가능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난제가 더 많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제의 성격은 여기에 VUCA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네 가지의 특성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V는 volatility,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C는 complexity, 복잡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A는 ambiguity, 모호성입니다. 여기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에 오래된 아이디어와 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으로 이것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더 오래된 그런 정책 툴로 이것들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인데 제도나 아이디어는 오래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은 더 오래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큰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그 미스매치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이 코브라인데요. 코브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코브라 효과는 무엇이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 식민지청이 있었겠죠. 그래서 식민지청에는 영국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 공무원들이 인도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뱀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을 없앨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재미난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포상금 제도를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코브라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잡아왔습니다. 길거리에 코브라가 조금씩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상금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길거리에 뱀은 숫자가 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뱀을 키워서 가지고 오는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식민지청에서 그 제도를 폐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이 나서 뱀을 풀어버렸겠죠. 코브라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일 좋은 제도를 고안해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듯 하더니 나중에 정책이 완전히 실패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정책 난제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잡은 듯 하지만 다시 새로운 국민에 접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난제는 우리 만화영화 톰앤제리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가 있죠. 그 톰앤제리 상황과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코모도 섬에 사는 코모도 도마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이죠. 이 코모도 도마뱀은 이 세상에 있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파충류가 어떻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듭했는데요. 몇 년 전에 재미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논문은 뭐냐면 코모도 도마뱀은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암컷 수컷이 만나서 알을 낳을 때는 반의 알은 암컷 새끼가 되고요. 반은 수컷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컷 혼자도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없이 암컷 혼자 낳은 그 알은 100% 수컷 새끼로만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코모도 섬에서 살았던 이 코모도 도마뱀은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컷 혼자 알을 낳는다는 것은 주위에 수컷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암컷 수컷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비밀이 있도록 진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겁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이 코모도 섬이라는 특수성, 그 환경에 적응한 그런 코모도 도마뱀의 비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직도, 정부도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환경 변화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자동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Will robots take my job? 로봇이 내 직장을 앗아갈 수 있겠는가,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직업을, 다양한 직업을 쳐넣으면 몇 % 자동화 될 것인지에 대한 자동화 위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건설 노무자를 거기에 타입해 놓으면 88% 기계화, 자동화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계사 94%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 계산,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일을 하는 회계사는 94%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일은 13%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같이 정치학이나 행정을 가르치는 사람은 4% 대체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4%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이렇게 자동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사무가 대체될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오른쪽의 그래프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획관리, 행정운영, 평가분석, 집행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의 형태로 구분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대체될 것인지를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이대로 될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인력 수급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동화의 대체 효과를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예견적 정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견적 정부라 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다가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많은 데이터가 가용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을 우리가 고안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디지털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정책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왈답스키라는 유명한 정책학자이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회복 탄력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대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행하고 또 착오하고 교정하고 다시 시행하는 그런 회복 탄력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견적인 방법입니다. 예견적인 방법은 에러가 없겠죠. 왜냐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블루닷 회사라는 캐나다 회사는 코로나19를 미리 예측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동물의 질병과 사람들의 국제적인 통행을 사용을 해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코로나19를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코펜하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코펜하겐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어떻게 결정하지라고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코펜하겐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보여준 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가 통행을 하는지 1년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구축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구글 서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쇼핑에 대한 것을 예측한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글 서치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예측을 한다든지 사실 민간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서치 관련된 것과 실제 부동산 거래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데이터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지난 1년 동안 구글 서치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본 건데요. 주택과 관련된 것을 제가 넣었을 때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말이죠. 미국은 주택, 하우징을 넣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그런 상황일 때는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고 예견적인 정보를 구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와이너리에 가봤더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앞에 이렇게 장미 가든이 있던지요. 장미가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장미를 심을까? 그런데 장미를 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 농장 주인은 매일 아침에 이 장미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미에 벌레가 끼면 살충제를 뿌리고요. 그리고 장미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노릇노릇 잎이 말라들어지면 거기에 비료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보고 포도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비료를 주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견적 정부를 만드는 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와이너리에 장미를 자세히 보는 농장 주인처럼 우리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의 변화들을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 활용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챗봇을 활용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경찰, 그리고 순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토지 문서와 같은 것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리 범죄를 예측하고 그리고 순찰을 돌면서 많은 범죄를 줄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래 정부는 우리가 패스트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패스트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건데요. F는 flatter, 더욱더 시민, 국민과 가까이 가는 그런 정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첩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더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정부입니다. 미래정부 모형에서 이 패스트 모형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민첩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첩성은 단순한 속도는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스프린트 훈련을 하죠. 그래서 스프린트 훈련이라고 구글에서 치면 여기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빨리 달리고 출발을 빨리 하고 그리고 근육의 힘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첩성 훈련을 우리가 구글에서 치면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좌에서 우로 방향을 선회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민첩성은 단순한 속도라기보다는 유연성과 그리고 변화에 관한 민감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민첩성은 안정성과 대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민첩성과 이 안정성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정부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정부를 예측한 유럽 커미션에서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네 가지의 중요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DIU 디모크라시인데요. Do it yourself. 개인 스스로가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정부는 최소화되고 개인 시민이 개별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프라이빗 알고크라시입니다.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민간의 알고크라시, 알고리즘 뷰로크라시에 의해서 종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슈퍼 협치 중심 시스템인데요. 민간과 정부, 시민이 데이터 개방과 함께 열린 정부 모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과도한 정부의 레귤레이션, 규제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간섭이 커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세 번째 모델이겠죠. 협치 중심 시스템일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앞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대전환의 내용과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다가올 난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그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는 민첩성과 그리고 예견적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같다.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특별히 다양한 와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